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 대표님 모시고 하반기 이더리움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4, 4분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가격 주도를 비트코인이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반기 가격 상승은 이더리움이 주도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큰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관세 전쟁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더리움이 1,700대선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3,000불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2,500불 구간에서 한 2달 넘게 좀 횡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큰 상승이 나왔던 이제 계기는 바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나스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기존에 모으던 비트코인이 아니라 왜 이더리움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6월 말에 미국의 채굴 전문 기업 비트마인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고 2억 5천만 달러 정도 이더리움을 매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매집 계획이 어떤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좀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비트마인도 이더리움을 이제 재무 전략 자산으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다른 어떤 사모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했고요. 그 자금 조달된 자금을 이제 활용해서 앞으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겠다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의 어떤 시작 자체가 사실은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게 바로 이제 컨센시스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메타마스크나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곳을 사모 투자자들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으로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기존의 사업이 아닌 이더리움을 계속 모아가지고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모으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형태지만 자산 운용을 통해서 계속적인 수익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 자체는 여러 어떤 상품들을 통해서 자산 운용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전체 공급량이 이제 한정되어 있지만 이더리움은 사실 계속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면은 이제 가스비나 여러 가지 수수료를 활용해 갖고 이더리움을 소각하면서 가치를 계속적으로 부양시키는 하나의 이제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이더리움 코인 자체를 자신들이 매년 인플레이션 되는 어떤 퍼센테이지보다 더 높게 자산 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회사의 가치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트마인 외에도 샤프링크 게이밍 그리고 뭐 비트골드라든가 블랙록에서도 이더리움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들이 왜 이렇게 최근 이더리움 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네, 배경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큰 업사이드가 있다. 저는 생각한 것 지금 같습니다. 가격이 저점이니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네, 한번 우리가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제 기업의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축적해 왔잖아요. 그것들이 시장의 인정을 받아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게 성공 사례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뭐 메타플래닛이나 또 한국에서도 다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비트코인을 이제 사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동반하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전략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 후발 주자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을 때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됐을 때는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이 맞냐, 혹은 이더리움을 모으는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동안 한동안 못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이 블록체인 시장을 바라보는 규제들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스테이블 코인도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바뀌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를 통해서 나올 예정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까지 ETF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대표님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더리움 매수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 대비 가격 상승 동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또 근데 반면에 이더리움의 유동성 풀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비트코인보다 월등하게 작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과의 별개로 이더리움의 과연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포인트를 좀 주안해서 봐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의 경쟁력 자체는 저는 자산 운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을 활용해서 그 탈중앙화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좀 이렇게 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운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이자 수익이나 다른 추가 수익들이 10% 이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분만 바라보고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자산 운용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면 어떤 기존의 어떤 펀드나 자산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이런 어떤 상품들처럼 계속적으로 관심을 끌고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더 많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산 운용의 어떤 툴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구현 가능한 독자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구별되는 어떤 금융 서비스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이 만든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죠. 중간자 없이도 거래를 완료해주는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졌던 것도 생각해보면 이더리움이 만든 이 스마트 계약 때문에 이렇게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전송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서 어떤 대출을 한다거나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건 사실 이더리움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런 스마트 계약이 사실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의 어떤 장점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기원, 시점이지만 이더리움은 분산금융이라는 산업을 만든 하나의 창시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발행 초기에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채굴 보상 구조였다가 이게 2019년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게 보유를 통한 이자 수익 지급으로 수익 구조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방식을 통한 수익 구조, 요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작업 증명 메커니즘으로 네트워크가 운영이 됐었죠. 굉장히 많은 밸리데이터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독립적인 밸리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한 것이 참일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분 증명으로 바꿨습니다.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이제 예치를 하게 되면 예치한 만큼 이제 다시 데이터를 검증할 때 이 발언권이 작동이 돼서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제 거래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더리움 자체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이제 끝났다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사실 이더리움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 자체는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가지고 어려운 어떤 난수를 풀어내가지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신들이 발행한 이제 코인을 예치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게 되면 훨씬 더 사실 이런 전력도 낭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훨씬 더 간결하게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거든요. 결국 본질 자체는 데이터 검증을 누가 정확히 하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작업 증명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데이터 검증하는 것보다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검증에 참여를 하고 과반수가 넘는 의견을 사실 수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데이터의 정확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차원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기술적으로 뭐 검증에 대한 부분은 좀 차치하고라도 그렇다면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테이킹 수익은 도대체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로 지급받는 건 신규 발행되는 이더리움인가요? 어떤 형태의 그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분 증명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 발행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해서 수수료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그 수수료를 소각해가지고 그 수수료로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소각해서 가치를 부양하는 메커니즘을 좀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과는 꽤나 좀 다른 입장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더리움 예치해가지고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럼 그 이자는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에서 매년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보상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그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희석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시총을 늘려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또 될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증에 참여한 그거에 대한 신규 발행되는 코인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수수료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더리움의 이제 발행 총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너무 많은 이더리움이 풀리면 어떡하지? 가격을 어떻게 그럼 유지하지? 이런 부분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네, 2021년도 돌아보면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좋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하기도 했고 이더리움을 활용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자산 거래를 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때 당시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되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그만큼 많았고 그 많아진 수수료로 자신들이 발행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소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이제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결국 디플레이션 되는 자산이다. 근데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사실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의 핵심 자체는 이 기술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쓰인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더리움 기술을 활용해 갖고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자산 거래를 한다면 유지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초기 때는 이게 너무 불확실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고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수요가 높잖아요. 결국 이런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많은 수수료가 발생이 돼서 결국 소각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수료 같은 것들이 마치 수산시장의 활어 가격처럼 고정값이 아니라 시가에 따라 결정되니까 이게 사용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사용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의 그 수급 조절을 해서 조건부 디플레이션 구조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더리움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처리 속도가 늦고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잖아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네트워크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는데 올 연말만 해도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푸사카 업그레이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을 운영하는 이 재단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지적한 수수료는 굉장히 비싸고 이 느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레이어 2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었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이런
별도의 네트워크가 레이어 2라고 하는데 이 레이어 2를 만듦으로써 많이 변했던 것은 뭐냐면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값싼 네트워크에서 작업을 처리하고 마지막 종결 자체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5년도 하반기에 있을 이 업그레이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췄냐면 결국 블록 사이즈를 늘려서 한 블록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레이어 2에서는 값싼 네트워크다 보니까 수많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 블록당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려버리게 된다면 결국 수수료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속도도 개선될 수 있거든요. 이번 하반기에 추가적인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담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개선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결국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처리 속도를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더 탈중앙화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뭐 머지, 상하이, 덴쿤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좀 실망스럽게도 시장 가격을 상승하는 데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못 미쳤어요. 그러면 이번에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조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동인이 될까요? 네, 이더리움이 가격이 큰 폭 하락했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 레이어 2가 나왔을 때부터입니다. 이제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지만 사실 레이어 2들이 레이어 2가 이제 레이어 1이 이더리움한테 제공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발생되어야만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되는 자산인데 이게 인플레이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수단이나 혹은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네트워크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뭐 주식을 거래하거나 실물 자산을 거래하려는 이런 비즈니스적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좀 다채로워진다고 하면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레이어 2에서 값싼 어떤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높은 수수료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초점 자체가 비싼 네트워크를 값싸게 만드는 대신에 사용성을 늘리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 박리담회죠. 아,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이 왔을 때는 또 이더리움이 좀 더 큰 가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통 금융의 금융 서비스를 얼마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흡수하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것이다. 약간 이제 그런 형태의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그다음에 한국의 비트맥스, 일본의 메타플래닛 등등 대기업들이 대체적으로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 위주의 매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더리움도 기관 자산으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니 이런 게 포착이 됐을까요? 그렇죠.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ETF로 출시가 됐잖아요. 결국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금융 자산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더리움 ETF가 출시됐을 때 굉장히 그 비트코인 대비 ETF에 대한 순유입이 굉장히 더뎠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도 그 자신들이 이제 주식을 토큰화해서 아비트럼이라고 하는 즉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있는 레이어 2에서 거래를 가능케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수료가 높아지니까 이더리움이 훨씬 더 자산 가치를 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은 정말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새롭게 화랑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알트코인이 굉장히 잠잠해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이 가격에 별로 이렇게 힘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시장에서의 돈이 알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는 그 알트코인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의 간접 투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블록체인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어떤 매수처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존의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벤처
그 벤처 투자를 했던 이 회사들이 유동성이 적으니까 큰 돈을 넣어서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돌린 게 사실 미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전략 자산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기업들한테 자금을 조달해주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낮은 가격에 매수했던 이 주식을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매도함으로써 자산의 어떤 그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는 좀 지난 상승장하고는 뚜렷이 좀 보이는 좀 차이점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성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알트코인의 프로젝트 생존력 때문에 기관들이 뭐 이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어떤 요건들이 좀 충족돼야 될까요? 사실 그 오늘부터 사실 알트코인 시장이 좀 움직이기 아,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이더리움 재단만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동반하고 또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동반하다 보니까 이더리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부족했던 유동성은 결국 사람들의 부족한 관심 때문에 이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자산의 이제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이제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다시 소매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점에서는 이제 알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상승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모든 자산이 오르는 시장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을 들어올릴 만큼 그 유동성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물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어떤 코인들이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졌을 때 어떤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겪고 나서 앞으로 계속적인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난 상승장과 하락장을 겪고 생존한 다음에 지금부터 수익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기존의 전통 금융 시장하고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실적 기반의 알트코인을 사람들이 선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 시장의 어떤 금융적 흐름에 맞춰서 뭐 예를 들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냐, 유통 네트워크에 같이 결합하느냐 이런 것들과 함께 전망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중들의 관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 전략으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소매 투자자들은 사실 이더리움과 그다음에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있는 금융 서비스에 좀 눈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행이 하고 있는 예대 마진을 활용한 대출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또 예금을 통해서 자산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중개해주는지를 우리는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에서 가장 큰 대출 플랫폼 자체가 에이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에이브의 어떤 수익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마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지금 현재 수익 그 매출 자체가 지금 1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국내 주식 시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스몰캡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들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을 피어 투 피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어떤 은행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코인들에 우리가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저희가 모든 이런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 확장성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 대표님 모시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